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앞 어린이집에서, 놀이터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며 손주 손을 잡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몸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지쳐가는 현실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71살의 영희 할머니는 3년 전부터 5살 손자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손주를 위해 기꺼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손자를 돌봐주다 몸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가족들로부터 원망까지 듣게 된 한 할머니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처음 손자 민준이를 맡게 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시작된 일이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 대기 번호가 아직 멀어서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영희 할머니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손주를 돌보지 않는 할머니를 찾기가 더 어려웠거든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가보면 50대,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수만 명에 달하고 사립 어린이집 비용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국 젊은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애초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데 누군가는 민준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멀리 살고 계시고 결국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죠. 괜찮다. 손자인데 뭘.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제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할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예전과 달랐어요.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입니다. 할머니 혼자서 모든 육아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더욱이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밥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놀이도 해줘야 하고 영양 균형도 맞춰야 하고 안전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젊은 부모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고요. 영희 할머니는 이런 변화된 육아 환경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자가 예쁘고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희 씨, 손자 봐주신다면서요? 정말 좋겠네요. 손자 바보 되겠어요. 할머니가 봐주시면 아이도 좋고 며느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심지어는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손주 돌봄이 할머니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영희 할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몸은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계획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건 자연스러운 의무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영희 할머니 자신도 처음에는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이것이 할머니로서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민준이를 돌봐야 하거든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5살 민준이는 이른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이 덜 깬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먼저 민준이 아침밥을 챙겨야 했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데우고 밥을 차려주고 우유도 끓여서 식혀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편식이 심해서 매번 먹이는 일이 전쟁이었어요.
민준아, 당근도 먹어야지. 키가 안 커. 싫어요,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한 숟가락 먹이기 위해 10분씩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갔죠. 어머니, 민준이 부탁드려요. 늦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응, 걱정 마라. 잘 다녀와. 영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녁까지 민준이와 단둘이 보내야 하는 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민준이가 아침을 먹고 나면 씻겨야 했어요. 5살이지만 아직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닦기, 세수하기, 옷 갈아입기까지 모든 걸 도와줘야 했죠. 그 다음은 놀이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또 공을 가지고 뛰어다니다가 했죠. 영희 할머니는 계속 따라다니며 안전을 살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봐요. 제가 로봇 만들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 만들었네. 진심으로 감탄하며 반응해줘야 했어요.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관심과 칭찬이 중요하다고 며느리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런 에너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야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민준이가 답답해했거든요.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도 태워주고 그네도 밀어줘야 했습니다. 할머니, 더 높이 밀어주세요. 높으면 위험해, 민준아. 괜찮아요. 더 높이요.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웠지만 너무 제지하면 짜증을 냈어요. 적당한 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놀이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만나면 잠깐이나마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였죠. 우리 손주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손주도 그래요. 한 숟가락 먹이려면 1시간씩 걸려. 서로 고충을 나누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저 힘들다는 걸 확인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또다시 밥을 차려주고 먹이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는 집안을 어지럽혔죠. 장난감을 여기저기 흩트리고 물을 쏟기도 하고 벽에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민준아, 이건 하면 안 돼. 왜요? 재미있는데. 훈육을 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두자니 집안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계속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어요. 오후에는 낮잠 시간이었는데 민준이가 잠들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 날에는 영희 할머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놀아달라고 하거든요. 할머니 피곤해. 잠깐만 쉬자. 안 돼요. 할머니도 놀아요. 자신의 피로는 뒤로 미루고 민준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돌아올 때까지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민준이도 지쳐서 짜증이 늘었고 영희 할머니도 온몸이 쑤셨거든요. 그래도 웃는 얼굴로 아들 내외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잘 지냈죠? 그럼 우리 민준이 천사지. 하루 종일 착하게 놀았어. 실제로는 하루 종일 전쟁 같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죄책감을 느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야 영희 할머니는 진짜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무릎은 붓고 허리는 아프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가 일주일에 5번, 한 달에 20번씩 반복되었어요. 영희의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민준이를 돌본 지 반년이 지나자 영희 할머니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련이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가장 먼저 무릎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모래놀이를 해주고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네를 밀어주다 보니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갔던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통증이 심해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준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어요. 할머니, 빨리 와요. 미끄럼틀 타요. 응, 할머니가 간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민준이가 실망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허리 통증도 시작되었어요. 민준이를 안아서 침대에 눕히고 업어서 계단을 오르고 바닥에 앉아서 함께 놀아주다 보니 허리에 부담이 갔던 거예요.
특히 민준이가 때를 쓸 때 달래려고 안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잠깐만 내려놓자. 안 돼요. 더 안아줘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결국 계속 안고 있어야 했어요. 자신의 통증보다 손자의 마음이 우선이었거든요. 목과 어깨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준이를 따라다니며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 목 뒤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밤에 잠들 때도 목이 아파서 베개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누워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만성 피로였어요.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어요. 집중력도 떨어져서 간단한 일도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준이 우유를 끓이다가 깜빡하고 태워 먹었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정신이 없어서 놓친 거였죠. 할머니, 우유 냄새가 이상해요. 아이고, 미안해. 할머니가 깜빡했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민준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되었어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민준이가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밥을 잘 먹게, 잠을 잘 자게 모든 걸 신경 써야 했거든요. 특히 민준이가 아플 때는 더욱 힘들었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영희 할머니는 밤잠을 설쳐가며 돌봤습니다. 혹시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전전긍긍했어요. 결국 영희 할머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릎에 물이 찼네요. 관절염 초기 단계예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많이 걸으셨나요? 아니면 무리한 운동을 하셨나요? 손자를 돌보고 있어서요. 놀이터에 자주 가게 되고. 아, 그렇군요. 요즘 손주 돌보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할머니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약 드시고 찜질하시고 가능하면 무릎에 물이 주는 일은 피하세요. 하지만 무릎에 물이 주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는 여전히 놀이터에 가고 싶어 했고 영희 할머니는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다시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스크가 살짝 나왔네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구부정한 자세 피하세요. 손자가 안아달라고 하면 아이고, 또 손주 보시는 분이시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허리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의사의 말은 옳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면서 무거운 것을 들지 않을 수도 구부정한 자세를 피할 수도 없었거든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으니까요. 치료받은 만큼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울감이었어요.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마음도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들이 귀찮아졌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영희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오랜 친구가 안부를 물어도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프다고 하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고 괜찮다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민준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 과연 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힘들다고 하면 이기적인 할머니로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영희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플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영희 할머니는 더욱 신경을 썼어요. 따뜻한 물을 자주 먹이고 옷도 두껍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민준이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민준이 열이 많이 나네요. 오늘 뭐 했어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하게 해줬는데. 밖에 나갔어요? 잠깐 놀이터에. 아이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왜 밖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민준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해서 잠깐 나간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미안해. 민준이가 나가자고 해서. 그래도 아픈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더 심해지면 어쩌려고요. 그날 밤 민준이는 열이 더 올라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며칠 동안 영희 할머니를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니가 좀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묻혀버렸어요. 또 다른 날에는 민준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였지만 아들이 퇴근 후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냈어요. 엄마,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어떻게 다치게 놔둬요? 미안하다. 잠깐 한눈 판 사이에.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영희 할머니는 억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민준이만 바라보며 지낸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상처가 깊었던 건 민준이의 식습관 문제였어요. 며느리는 영양균형을 맞춘 식단을 짜달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편식이 심해서 정해진 메뉴를 잘 먹지 않았어요. 영희 할머니는 어떻게든 민준이가 밥을 먹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더 주기도 하고 싫어하는 음식은 작게 잘라서 섞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편식이 더 심해졌어요.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먹으려고 해요. 채소도 주는데 안 먹어서. 그러면 고기를 안 주셔야죠. 채소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럼 하루 종일 굶는데. 굶어도 결국 먹어요. 어머니가 너무 쉽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울면서 밥을 거부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는 몰랐어요. 더욱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지치고 민준이도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했어요. 민준이가 아프면 할머니가 잘못 돌본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가 제대로 훈육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요. 떼쓰는 게 심해졌다고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시기가. 다른 집 아이들은 안 그런데 우리 민준이만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돌보고 있는 건 아닐까? 손자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어요. 특히 힘든 건 아무도 영희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며 지낸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작은 문제만 부각되었어요. 며느리는 퇴근 후와 주말에만 민준이를 봤지만 그때는 민준이도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얌전했습니다. 평일 낮에 할머니와 있을 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평소 민준이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는데 어머니하고만 있으면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서러웠어요. 마치 자신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영희 할머니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뭘 해도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워졌어요. 민준이와 놀아줄 때도 밥을 먹일 때도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영희 할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민준이를 돌봐주는 것,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포기하는 것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나 문제만 지적했어요. 어느 날 영희 할머니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몸도 아프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다른 방법도 없고. 고마움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희생이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준이를 돌본 지 2년이 지나자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영희 할머니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이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나씩 포기해야 했습니다. 부녀회 모임이 있는 날에도 민준이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영희 씨, 오늘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손자 봐야 해서 못 가겠어. 또요? 요즘 영희 씨 얼굴 보기 힘들어요.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모임에 빠지는 일이 잦아지니까 연락도 줄어들었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해해주다가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손자 때문에 바쁘니까 빼고 계획 세우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소외감이 들었어요. 자신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등산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하던 등산을 민준이 때문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체력 관리도 안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건강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손자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손자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하잖아. 친구들의 충고가 옳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맡겨둘 곳도 없고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했거든요. 문화센터 요가 수업은 영희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시간이었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도 떨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잠깐 운동하러. 저도 같이 갈래요. 민준이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데리고 갈 수도 없었어요. 요가 수업장에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결국 집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오직 민준이 중심으로만 돌아갔어요.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1~2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는데 그마저도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건강도 계속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더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허리 통증도 만성이 되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민준이 때문에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때문에 시간이 안 나서. 그럼 제가 반찬해서 민준이 봐드릴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며느리도 바쁜데 자신 때문에 일을 쉬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통증을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부어서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이 영희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으셨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릎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영희 할머니는 민준이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임시로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영희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건강을 잃고 난 후였거든요. 회복 기간 중에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 가는 것도,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미뤄왔습니다. 더 슬픈 건 이런 희생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점이었어요. 가족들은 영희 할머니가 아프고 나서야 그동안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힘들어요. 어린이집비도 많이 들고 베이비시터도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의 하소연을 들으며 영희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많이 손상되었어요. 2년 동안 소홀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영희 할머니만 기다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영희야, 오랜만이다.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손자 돌보느라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친구들도 영희 할머니의 상황을 걱정해줬지만 예전 같은 친밀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일상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노년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려던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70대의 건강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다는 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준이를 돌본 시간이 무의미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손자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민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주 울었다고 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전해주는 민준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손자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게 따뜻했어요.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영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아파요? 많이 좋아졌어, 민준아. 그럼 이제 같이 놀 수 있어요? 민준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그동안에 힘들었던 기억들이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게 용서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그림을 가져와서 영희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해서 그렸어요. 종이에는 서툰 솜씨로 그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준이, 그리고 할머니까지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렸어요.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아이에게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사실 영희 할머니에게도 민준이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쳤어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민준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첫걸음을 뗄 때 영희 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민준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죠. 할머니, 저 혼자 신발 신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저 글자 읽을 수 있어요. 할머니, 저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민준이의 모든 처음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분명 특별한 일이었어요. 부모들은 직장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순간들을 영희 할머니는 다 볼 수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아플 때 간병하며 밤새 깨어있던 날들도 있었지만 아이가 회복되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돌봐줘서 금방 나았어요. 민준이의 이런 말을 들으면 영희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무엇보다 민준이는 영희 할머니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한 후 공허했던 마음이 민준이 때문에 다시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었죠. 민준이도 할머니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보다도 할머니를 더 편하게 여겼어요. 할머니에게는 응석을 부려도 되고 때를 써도 다 받아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는 무섭지만 할머니는 안 무서워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와 손자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할머니 품에 안기면 금방 달래지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놀이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손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맞아요. 이 맛에 하는 거죠. 모든 할머니들이 공감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다는 거죠. 특히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만져주면서 말했거든요. 할머니 아프지 마요. 민준이가 후후 해드릴게요.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영희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민준이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게 잊혀졌거든요. 민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 중에는 정말 소중한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 떨어지는 걸 함께 보며 이야기했던 것.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면서 깔깔거리며 웃었던 것. 민준이가 감기 걸렸을 때 죽을 끓여주며 할머니 죽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던 것들 말이에요. 이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영희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힘들었지만 그만큼 얻은 것도 많았다고 느꼈어요. 민준이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아이의 성장을 지켜본 뿌듯함,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시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과 희생이 꼭 할머니의 건강과 삶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고 손자도 행복한 그런 방법 말입니다. 영희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개인의 희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순히 무료 노동력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거죠. 프랑스는 육아 돌봄 휴가를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할머니도 손주 돌봄을 위해 공식적인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원도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 활발해요. 할머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해요. 최근 들어 조부모 육아 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중요한 건 사회 인식의 변화입니다.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해요. 이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걸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영희 할머니처럼 이미 손주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영희 할머니도 처음부터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가족들이 다른 대안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참고 견디다가 결국 쓰러진 후에야 해결책을 찾는 건 너무 늦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휴식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해요. 이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돌아가며 아이를 봐주는 시간을 정하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입니다. 셋째, 자신만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 건강 관리 등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손주 돌봄도 할 수 있거든요. 넷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육아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할머니 혼자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육아 상담, 건강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가족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조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조부모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챙겨주세요. 작은 실수나 문제로 조부모를 탓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노고를 인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영희 할머니처럼 하루 종일 애쓴 건 무시하고 작은 문제만 지적받으면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조부모가 힘들어하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예전보다 활기가 없어지거나
사회 활동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해요. 정부와 사회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 부담을 개별 가정에만 맡겨두면 안 돼요. 조부모 육아 수당, 시간제 보육 확대, 지역 육아 지원 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조부모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손주 돌봄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수술 후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은 건강은 되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 돌봄을 가족들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어린이집, 이틀은 할머니가 보고 주말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 모든 게 좋아졌어요. 할머니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도 다양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민준이를 더 여유롭게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도 할머니의 희생을 더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민준이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더 현명한 방법이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조부모 여러분의 희생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돌보는 일은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손주들도 더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돌볼 권리를 찾으셔야 해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세요. 사회도 변화하고 있고 더 나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영희 할머니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